여자가 영리한 척하면 오래 못 살아. 진실을 캐던 한 여인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위조 증거가 제출되었고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등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차가운 옥 안, 홀로 남겨진 연화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찾겠다는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 과연 연화는 이 절망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강원도 땅에 평천연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을로 이름났던 곳이었지요. 그러나 영조 임금 말년 그 평천연에는 해가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밭고랑에 심은 곡식은 채 자라지도 못한 채 노르스름하게 말라갔습니다. 농군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이었습니다. 창고가 비어도 나라의 밭을 세곡은 채워야 했고 빚을 내어 세금을 내고 나면 이듬해 봄까지 버틸 양식이 남지 않았습니다. 장터에는 얼굴이 검게 탄 농부들이 모여 울상을 짓고 서 있었지요. 흉년 이야기, 세금 이야기, 그 이야기가 끝나면 또 흉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평천연에 강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강 씨는 일찍이 문과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했고 집안 살림은 해가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알아야 세상을 안다고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했고 연화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지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책을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셈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속으로 따져보고 헤아려 본 뒤에야 입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조용한 아이라 했지요. 연화가 16이 되던 해, 아버지는 연화를 평천연 이씨 집안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이씨 집안이라면 그래도 평천연에서 내로라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준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측량일을 배워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지형을 기록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지요. 연화는 처음에는 말수 적은 남편과 서로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고 말을 해야 할 때는 서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지만 단단한 행복이었지요. 그런데 연화가 시집 온 지 이듬해 봄 준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준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첩을 챙기고 허리에 쇠자를 차고 신을 신었지요. 이틀이면 돌아올 것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었겠지. 산짐승에 당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겠지. 에이, 그 집안도 이제 끝이구만. 사람들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아들 생각에 나를 세웠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울다가 며느리를 불러 구박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솥에 올리고 불을 피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끼니마다 시어머니의 밥상을 먼저 차렸습니다.
집안일을 다 도맡으면서도 한 번도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불쌍한 것. 남편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 재수 없는 여자야.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사라졌잖아. 저 여자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 남편도 잡아먹은 여자인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 척했지만 연화의 귀는 밝았습니다. 다 들었지요. 그래도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아는 이준서는 함부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지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서가 쓰던 낡은 붓 한 자루, 저울추처럼 생긴 작은 쇳덩이 하나, 그리고 반쯤 쓰다만 낡은 수첩. 수첩을 펼치면 남편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산의 이름, 고개의 이름, 거리와 방향, 글씨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그 꼼꼼함이 남편다웠습니다. 연화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남편이 어느 산을 걷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렸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포기라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평천연의 밤은 깊었고 가뭄 속에서도 별만은 유난히 많이 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먹빛으로 남아있는 시각에 연화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새벽의 고요를 채웠지요.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는 동안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아직 방 안에 계셨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밥이 뜸 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이것이 연화의 하루였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집 안 구석구석을 도맡아 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질구나. 마당에 먼지가 왜 이리 많으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이야. 이씨 부인은 아들의 실종을 온전히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연화가 복이 없는 여자라서 남편이 제 발로 달아났거나 재수가 없어 죽은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싸워 이긴다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씨 집안을 멀리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며느리와 아들 잃은 노모만 남은 집은 어쩐지 발을 들이기 꺼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왕래하던 이웃들도 발길이 뜸해졌고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연화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천연에는 연화 말고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만석이었습니다. 아전 최만석은 평천연 관아에서 실무를 맡아보는 자였습니다. 관청에서 부리는 아전이라면 본래 큰 권세를 가질 자리는 아니었지만 최만석은 달랐습니다. 현감이 바뀔 때마다 새 현감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고을 사정을 설명하고 환심을 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도 곡식을 관리하는 일도
모두 최만석의 손을 거쳤지요. 백성들은 그를 겉으로는 날이라 불렀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 손을 거치면 곡식이 줄어든다더군. 아전 날이 덕에 관청 창고는 비어가는데 저 집 곳간은 왜 넘칠까?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의 눈밖에 났다가는 세금이 2배로 매겨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청에서 외면받는다는 것을 평천연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최만석과 달리 역졸 서도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지는 평천연 관하에서 말단 역졸로 일했습니다. 나이는 20을 간 넘겼고 얼굴은 검게 탔으며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은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면 약속한 시각에 돌아왔고 공문을 전달하는 심부름에 한 번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도지는 장터에 나갈 때면 이씨 집안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때마다 마당에서 일하는 연화를 먼 발치에서 보았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서 집까지 오가는 모습. 손이 얼어도 빨래를 멈추지 않는 모습. 도지는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말을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역졸이 남편 없는 여인에게 함부로 말을 걸면 또 다른 구설이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도지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올해 쇠고기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해 수확 자체가 줄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관청 창고는 텅 빈 채 문을 닫아 걸었는데 최만석의 집 곳간만은 달랐습니다. 가을이 지나도록 곡식 자루를 실은 지게꾼들이 최만석의 집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해질 무렵에도 연화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었지요. 지게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서둘러 살인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인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 문을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관청 창고가 비었다는데 저 집 곳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일까? 그 생각이 연화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천연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나 소란 없이 가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 고요함이 온전한 고요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느낀 것을 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을이 다 저물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른 아침부터 김장독을 열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를 꺼내 한 줌씩 가지런히 늘어놓았지요. 그리고 텃밭에 나가 무 몇 개를 뽑았습니다. 흙을 털고 크기를 살피며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 연화가 한 일은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끼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물을 줄에 차례로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꼼꼼하게 묶었습니다. 줄이 완성되자 연화는 그것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마을 입구였습니다. 평천연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몇백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쉬어가는 나무였지요. 연화는 그 느티나무 가장 낮은 가지에
줄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게 뭐야? 지나가던 안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느티나무에 김치를 걸어 놓다니.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아줌마다.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어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미쳤나 봐. 남편 없이 홀로 사니 머리가 이상해졌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그날 저녁 연화를 불렀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그렇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이씨 집안 며느리가 마을 앞 나무에 김치를 걸어 놓다니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참을 더 구박하다가 대답 없는 며느리에게 지쳐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또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무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줄에 매달린 순서도 저번과 달랐습니다. 걸어둔 위치도 조금 달랐지요. 느티나무 가지 중에서도 좀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황당함을 넘어 화를 냈습니다. 또 저러네. 미친 거 아냐, 진짜로. 저 여자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 뭔가 부정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장터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이씨 집안 며느리가 느티나무에 음식을 매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평천연 구석구석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아전 최만석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년이 별짓을 다 하는구먼. 그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것 아니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줄을 걸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도 걸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치의 개수가 달라지고, 무의 크기가 달라지고, 줄이 걸리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음식을 나무에 매다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방 안에서는 매일 밤 촛불이 켜졌습니다. 연화는 작은 붓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수첩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위치를 뜻하는 표시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건 줄의 위치, 김치의 개수, 무의 크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연화는 한 줄 적고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보았던 기호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걸어놓은 줄의 배열을 대조했습니다. 남편이 산을 기록하던 방식과 연화 자신이 지금 하는 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생기는 법이라고 아버지가 늘 말했기 때문이지요. 평천연의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그 앙상한 가지에 연화가 걸어놓은 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다 했고, 무섭다 했고,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줄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 매일 아침 그 느티나무 앞을 지나치는 역졸 서도진만이 달랐습니다. 도진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느티나무에 걸린 줄 위에 머물렀습니다. 달마다 달라지는 그 배열이 도진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걸렸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진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아침마다 느티나무 앞을 지나쳤습니다. 걸음을 멈추려다 멈추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줄의 상태를 살피는 중이었지요. 밤새 바람에 흔들렸는지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도진은 그날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역졸 복색을 입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줄을 거신 분이 맞습니까? 연화의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소만. 이게 달마다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위치도 개수도.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고을 관아의 역졸 서도진이라 합니다. 해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혼자 품으시오. 연화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서서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장터 어기였습니다. 연화가 된장 한 보시기를 들고 걸어가는 참이었고, 도진은 공문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진은 이번에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이준서 나리 아시지요? 연화의 발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도진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리께서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측량을 나간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압니다. 연화의 손이 된장 보시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나리께서 어디를 기록하고 다니셨는지 저는 이 고을 역졸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연화는 잠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고을에서 남편에 대해 제 발로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됩니다. 연화는 그 한마디만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진은 또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도진의 행랑채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이 있으시다 했지요. 도진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느티나무에 걸었던 줄의 배열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마다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가지 왼쪽 끝에서 세 번째였고, 두 번째 달에는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졌지요. 무의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도진의 말에 연화가 처음으로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은 종이 위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남편 수첩의 기호와 느티나무 줄의 배열을 함께 맞추어 보았습니다.
무엇인가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각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화와 도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불을 끄기 전에 잠깐이었습니다. 담장 위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담장 밖은 비어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만 흘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른 남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 앞쪽이 깊게 눌린 것을 보니 서서 지켜보다가 급히 달아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최만석의 부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미 조심하고 있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처음부터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었지요. 도진은 연화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도 켜지 않고 이 여인과 함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험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진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반쯤 쓰다만 낡은 수첩. 전에도 여러 번 펼쳐보았지만 그날은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진과 함께 맞추어 보았던 배열을 떠올리며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산의 이름과 거리를 적은 부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섞여 있는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숫자 같기도 하고 방향을 뜻하는 표시 같기도 한 것들이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자신이 느티나무에 걸었던 줄의 배열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호였습니다. 남편이 이 기호를 먼저 만든 것인지 아니면 연화가 본능적으로 남편의 방식을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연화는 촛불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뜨고 수첩을 집으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붓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건을 놓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붓은 항상 수첩 왼쪽에 놓였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뒤쪽 몇 장이 뜯겨 나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연화는 방문을 열어 마당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장 쪽을 보았습니다. 돌 하나가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뜯겨 나간 자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녀온 산의 기록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가져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연화가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그날 아침 연화를 불렀습니다. 밤새 무슨 소리가 났느냐? 바람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첩이라니. 준서건 말이냐? 내가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며느리가 남편의 물건을 무슨 나쁜 짓에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내 이상한 짓들이 다 그것 때문이냐? 느티나무에 음식을 걸어놓고 밤에 이상한 사내를 만나고 시어머니의 말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 집안 며느리가 밤에 사내를 들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조롱이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장터에서 연화를 보면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역졸 일을 하면서 짬을 내어 최만석의 부하들이 다니는 길목을 살폈습니다. 밤에는 관아 문서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의 세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걷어들인 곡식의 양과 창고에 남아 있어야 할 양이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상당한 양이 되었습니다. 도지는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만석의 부하 하나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날이 깨서 부르십니다. 연화는 따라갔습니다. 최만석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최만석은 상석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앉게. 연화는 앉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의 눈썹이 실룩였습니다. 이 씨 집 며느리라지. 남편은 아직도 못 찾았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짓 말이야. 나무에 음식 걸어 놓는 것. 이제 그만해. 최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고울이 뒤숭숭해지면 좋을 게 없어. 너도 나도. 제가 한 일이 고울을 뒤숭숭하게 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최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와 김치를 나무에 거는 것이 왜 고울을 뒤숭숭하게 합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만석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영리한 척하면 오래 못 살아.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만석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두 번은 없어.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의 집을 나서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진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연화의 집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진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독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종이를 펼쳐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베껴 두었던 기호들이었습니다. 침입자가 뒤쪽 몇 장을 가져갔지만 도진이 미리 베껴 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줄의 위치는 지형입니다.
도진이 기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높으냐 낮으냐가 산의 방향과 고도를 뜻합니다. 이준서 나리는 측량일을 하셨으니 지형을 기호로 압축하는 방식을 쓰셨을 겁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의 개수는 숫자입니다. 하나는 1, 둘은 2, 이런 식으로요.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의 크기는? 도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방향입니다. 큰 무는 북쪽, 작은 무는 남쪽, 중간 무는 동쪽이나 서쪽.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걸었던 줄들은? 네. 이준서 나리의 수첩에 있던 기호들을 부인께서 줄로 옮기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도 수첩을 보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신 것이겠지요.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방식으로. 특정 장소가 반복됩니다. 도진이 종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기호 조합이 3번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북쪽으로 40리. 거기서 동쪽으로 꺾어 20리. 나리께서 이 자리를 3번이나 표시해 두셨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방향에 오래전에 쓰다 버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관청에서 쓰던 것인데 산사태가 나서 새 창고를 지은 뒤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연화와 도진은 그날 밤 움직였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등불을 켜지 않고 별빛만을 따라 걸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숲풀 사이로 낡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폐창고였습니다. 문은 굵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물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창고에 최근에 누군가 드나든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허리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당겼습니다. 삐걱 소리가 산속에 퍼졌습니다. 둘은 숨을 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진이 부싯돌을 쳐 작은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창고 안을 비추었습니다.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낮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인 자루들. 연화가 한 자루를 열었습니다. 곡식이었습니다. 좁쌀과 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루 하나를 들어 옆면을 살폈습니다.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청 인장입니다. 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진이 다른 자루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루도 자루마다 빠짐없이 같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이었습니다. 관청 창고로 들어갔어야 할 것들이었지요. 그것이 이 버려진 산속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최만석의 집 뒤편으로 들어가던 지게꾼들. 관청 창고가 텅 빈 채 문을 닫아 걸었던 것. 백성들이 가뭄에 굶주리는 동안에도 최만석의 곳간이 넘쳤던 것. 그리고 이준서가 마지막으로 표시해 둔 장소. 남편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측량을 핑계로 산을 다니던 준서가 이 창고를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남겨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려 했거나
아니면 증거를 남겨두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최만석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나리께서 실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의 말이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연화는 자루 위에 손을 올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 아래로 거친 삼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로 거두어들인 곡식이었습니다. 흉년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바친 쇠고기였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밥상이 아니라 이 어둠 속 창고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것이라는 말들이 귓가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창고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진은 평소처럼 관하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공문을 전달하러 마을 밖으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좁은 산길 어귀에서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서도진.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진이 멈추기도 전에 한 사내가 옆에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내가 품을 뒤졌습니다. 이거야. 관아 문서와 함께 들고 있던 종이들이었습니다. 도진이 밤새 정리해 두었던 것들. 세곡 기록의 차이를 적은 종이. 수첩에서 베껴 둔 기호들. 그것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도진이 저항하자 사내가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옆구리였습니다. 도진은 고통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최나리께서 전하시랍니다. 다음엔 손가락이 없어질 거라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씨 집안 며느리 강연화가 관아 창고에서 곡식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창고를 드나들었대. 역졸 서도진이랑 짜고 한 짓이래. 그러니까 느티나무에 이상한 것도 걸어놓고 했지. 다 그 짓 숨기려는 수작이었던 거야.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최만석이 직접 장터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즉에 이상하다 했지. 저 여자 미친 게 아니라 도둑이었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여자가 느티나무에 음식을 매달고 밤에 사내를 만난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시어머니 이씨 부인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연화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아섰습니다. 내가 창고 곡식을 훔쳤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아니라고. 온 고을이 다 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만 하면 되느냐? 저는 훔친 것이 없습니다. 닥쳐라.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내 탓이고 이 집안이 망신당하는 것도 내 탓이다. 이씨 부인은 마침내 며느리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때문에 이씨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화는 짐을 쌀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와 수첩. 그것만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안을 걸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마다 외면했습니다. 가게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달마다 줄을 걸었던 그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걸음이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지요. 어디서 오십니까? 다칩니다. 저도 압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도진은 연화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도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제가 다시 모을 수 있을지. 모을 수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진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까? 있소. 연화는 품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침입자가 뒤쪽 장들을 가져갔지만 앞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배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마다 느티나무에 걸며 손과 눈으로 외운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집 오던 날 밤, 준서가 연화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록을 남겨두어라. 기록이 남아있으면 진실도 남는다. 연화는 그 말을 지금껏 지켜왔습니다. 느티나무의 줄이 기록이었고, 밤마다 적어 내려간 종이가 기록이었습니다. 최만석이 수첩 몇 장을 가져가고, 도진의 종이를 빼앗아 가도, 연화의 기억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움직여야 합니다.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도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지금쯤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다시 한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화와 도진이 느티나무 아래를 떠난 지 반시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관아에서 포졸셋이 나타났습니다. 강연화, 관아 곡식 절취 혐의로 체포한다. 포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연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증거로 잡아가는 것입니까? 최만석 나리께서 증거를 제출하셨다. 따라와라. 연화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포졸들 사이에 끼인 채 관아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습니다. 그럼 그렇지. 미친 짓 하더니 결국은 도둑이었네. 불쌍한 척했던 거야, 처음부터. 연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 어느 얼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아 옥은 차가웠습니다. 볏짚 한 줌이 깔린 바닥에 최창살 너머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 안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눌렀습니다. 떨림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최만석이 제출한 증거는 연화가 창고에 다녀왔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최만석의 부하 둘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밤중에 연화와 서도진이 산속 창고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최만석이 이 고을에서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인지 현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관아 안에서 몸을 낮추었습니다. 나섰다가는 자신마저 옥에 갇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지금 잡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화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지는 몸을 숨긴 채 다른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관아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화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옥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댄 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화는 차가운 옥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등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도지는 몸을 숨겼습니다. 연화 혼자였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믿지 않으려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반드시 살아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던 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자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볏짚 위로 번졌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살 너머 어둑한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 안 구석에 노인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기다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가 잡혀온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연화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이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만한 일을 당했겠지.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어. 느티나무에 무와 김치를 달아놓은 여인이 왜 옥에 앉아 있는 것이냐. 연화의 눈이 천천히 노인을 향했습니다. 느티나무의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허름한 노인이 그걸 어찌 아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물을 거두어라.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진실을 보는 눈이 이 고을에 들어올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벽에 기댔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오래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방금 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티나무의 줄을 알고 있었고 진실을 보는 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폈습니다. 등을 세웠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뒤였습니다. 옥 안에 차가운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포졸이 들어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옥 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없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옥 밖으로 나오자 관아 마당에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감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태평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맞은편에 어젯밤에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노인은 달랐습니다. 허름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관복을 갖추어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패 대신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박윤겸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관아 마당 전체가 그 한마디에 굳어버렸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윤겸은 연화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게 했구나. 연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옷 구석에 앉아 허름한 행색으로 말을 건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박윤겸은 이미 며칠 전부터 평천연에 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본래 그러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고을 안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형편과 관리들의 비리를 직접 살폈습니다. 박윤겸은 평천연에 들어오던 날부터 느티나무의 줄을 보았습니다. 달마다 달라지는 그 배열을 처음에는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옥에 갇힌 뒤에도 줄의 배열을 다시 살피고 수첩에 기호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도진을 찾았습니다. 도진은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암행어사의 부름에 나타났습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곡 기록의 차이, 폐창고의 위치, 이준서의 수첩에 담긴 암호. 박윤겸은 모든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움직인다. 박윤겸이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똥이 트기 전에 관군이 산을 올랐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관청 인장이 찍힌 세곡 자루들이었습니다. 수십 자루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고 깊숙한 곳, 판자로 막아놓은 작은 방 안에서 한 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빛에 적응하느라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준서 날이십니까? 관군 하나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준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연화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그 세 글자가 귓속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인지, 너무 크게 기뻤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박윤겸이 최만석을 불러들였습니다. 최만석은 처음에는 태연했습니다. 어사날이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저는 이 고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오해라. 박윤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곡 자루 47개. 관청 인장 그대로. 이준서를 1년 넘게 감금한 것. 이것도 오해냐? 최만석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텼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 자루들이 제 창고에 있다고 했어서 제가 훔쳤다는 증거가 됩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관군 둘이 한 남자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이준서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이 쇠약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그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윤겸이 이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측량을 하다가 산속 창고를 발견한 것, 창고 안의 자루에서 관청 인장을 확인한 것, 관하로 돌아가 보고하려다가 최만석의 부하들에게 붙잡힌 것, 그리고 그 창고 안작은 방에 1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던 것.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관아 마당을 채웠습니다. 최만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1년이 넘게 살아있는 사람을 가두어 둔 것, 백성의 세곡을 횡령한 것, 죄 없는 여인을 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둔 것, 그 모든 것이 이준서의 입을 통해 관아 마당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최만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박윤겸이 품 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둥근 마패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어사출도. 그 한마디가 평천연의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출도. 그 한마디가 울리자 평천연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만석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평생 이 고을에서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포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만석의 부하들도 하나둘 잡혀 들어왔습니다. 연화에게 침입해 수첩을 훔쳐간 자, 도진을 습격해 증거를 빼앗아 간 자, 위조 목격담을 댔던 자들까지 관아 마당이 한때 이 고을을 쥐고 흔들던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윤겸은 세곡 횡령 내역을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평천연에서 거두어들인 세곡 중 상당량이 관청 창고가 아닌 산속 폐창고로 빼돌려졌습니다. 백성들이 가뭄 속에 허리를 졸라매며 바쳤던 곡식들이었습니다. 그 곡식이 며칠 뒤부터 마을마다 나누어졌습니다. 수레에 실린 자루들이 골목을 지났습니다. 장터 앞마당에도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대고 한 자루씩 받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볼이 깊게 파인 안악이 자루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연화는 이씨 집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상하다 했고, 내가 집안 망신시킨다 했고, 끝내 너를 내쫓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턱까지 흘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연화가 이씨 부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 괜찮다, 그런 말들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준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염을 깎고 몸을 씻었지만 아직 몸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이 집 앞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대문 앞에서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화가 견뎌온 것들, 준서가 감금된 채 버텨온 것들, 그 무게가 둘 사이에 조용히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했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밥이 식기 전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손이 남편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지는 박윤겸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박윤겸은 조정의 보고서를 올리며 도진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역졸이었다고 썼습니다. 도진은 그 뒤 관하에서 더 높은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윤겸은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느티나무의 줄말이다. 박윤겸이 말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무엇인지 몰랐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지. 미친 짓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박윤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이 그대를 미쳤다 했다. 그러나 미친 것은 그들이었어. 진실이 눈앞에 있었는데 보려 하지 않은 것이니.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이들, 등 돌리던 이들, 재수 없는 여자라 수군거리던 이들. 그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터에서 먼저 말을 건넨 것은 떡장수 할머니였습니다. 마님, 미안했소. 그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몇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웃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천연에는 그 뒤로 느티나무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고을이 어지러울 때 한 여인이 느티나무에 무와 김치를 걸어 진실을 알렸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도 끝까지 지켜보면 뜻이 보인다는 것. 봄이 되면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그 가지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천연 사람들은 그 빈 가지를 볼 때마다 강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던 여인을.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참는 자는 복을 얻고 욕심 부리는 자는 화를 부른다 하였습니다. 연화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외면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가 결국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지요.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연화가 겪은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허락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지금 억울하고 외롭고 지쳐 있다면 그것이 혹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늘의 방식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